In the year 2525, if man is still alive, if woman can survive, they may find. In the year 3535, ain't gonna need to tell the truth, tell no lies. Everything you think, do, and say is in the pill you took today. In the year 4545, ain't gonna need your teeth, won't need your eyes. You won't find a thing to chew, nobody's gonna look at you. In the year 5555, your arms are hanging back your 안녕하세요. 화성란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늘 누군가에게 쫓기든 말이죠. 시간과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박성원 씨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던 캠퍼스의 낭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입시 지옥을 견디며 대학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또다시 취업이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다름질 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누구나 경기장에서 태어나 트랙에서 살고 있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어달리기 주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그게 삶이고 운명이란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오늘날, 소설가 박성원은 도시인들의 비극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인다. 현실 세계의 밑바닥에 감춰진 삶의 기만성과 폭력성에 천착해온 소설가 박성원. 젊은 소설가들 가운데 실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능수능란하게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흡인력 있는 전개와 유머로 독자들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인다. 천만이 넘는 인구, 어지러울 정도로 밝고 화려한 도시.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고독과 소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질서의 틀에 갇혀 전전긍긍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린 박성원의 네 번째 소설집, 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한층 다채롭고 폭넓은 이야기를 선보이는 이 작품집은 기발한 발상과 실험 정신, 개성 있는 인물 설정이 돋보인다. 유목민의 삶을 꿈꾸고 냉동인간이 돼 미래로 도피하는 등 시간과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소설 속 인물들은 공상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위약적인 행동을 일삼는다. 무엇보다 표제작을 비롯한 수록작들은 각각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작가들이 연작을 어떤 주제적인 면에서의 연작으로 구성했다면 박성원 소설가는 하나의 작품이 단편으로서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다음 작품이 과연 이전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연작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읽다 보면 그 전의 작품과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작품으로서의 이야기성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긴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형식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허구적인 특성 그리고 허구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박성원만의 어떤 인식이겠죠. 후대의 독자들은
지금의 작품들과 다른 형태로 아마 박성원의 소설을 읽게 될 겁니다. 이 연작들로 이루어진 장편들의 형태로 박성원의 소설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라는 공간입니다. 박성원 소설은 박성원 소설의 주인공들은 주로 도시를 탈주하거나 도시에서 도망치는 혹은 도시의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는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의 소설에서 도시는 결코 탈출할 수 없는 어떤 완결된 공간 혹은 경계 지어진 공간으로 형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원은 도시의 어떤 현상학적인 부분을 탐색하는 소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제목은 대단히 적절한 제목으로 읽혀집니다. 도시라는 공간은 박성원의 허구들과 결합돼 허구적인 어떤 이야기들과 실제의 공간을 두 개의 경계를 무화시키고 혹은 대단히 결합시켜 그의 소설이 가진 의미를 좀 더 강렬한 어떤 것으로 혹은 독자들의 뇌리 속으로 강하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료와 선후배 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때 솟아나는 질투가 창작의 원동력이라는 소설가 박성원. 늘 새로움을 찾으려는 작가의 숙명적인 고민을 거듭하며 독창적인 서사로 독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오늘날 작가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자신을 구속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이다. 소설가 박성원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개강이다 뭐다해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문학상 수상도 축하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상작이 얼룩이죠. 네.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출간하신 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단편집입니다. 네. 예, 도시는 뭘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글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서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연작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이 네. 소설집은요. 그렇다면 이 소설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딱 부러지게 어떤 계기라고 딱 한 가지를 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유명한 일화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일화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서 이제 남태평양의 후진국이지만 아주 경치가 좋은 그곳으로 여행을 간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이 그쪽 현지 지역의 어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낮잠을 즐기면서 빈둥빈둥 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 그 현지 농어부에게 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지금 나가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을 하니까 현지인이 자기는 그냥 편하게 쉬고 있다. 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지만 지금 나가서 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것을 또 많이 판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당신 자식들을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현지인이 그렇게 하면 뭐가 되지요? 라고 선진국에서 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온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편하게 쉬어야지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선진국에서 온 사람도 자기 자신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에서부터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시간과 제도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유명한 일화를 왜 저는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인간을 속박하는 것들로 이 소설 속에는 시간과 도시 이렇게 예. 키워드로 이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어릴 때부터 시간은 돈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제 경제 발전, 근대화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만 하더라도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기보다는 아버지라고 하면은 돈을 벌어와서
월급 날 때쯤이면 얼큰하게 술이 취해서 통닭 한 마리 사오고 그걸로 우리 자고 있는 자식들은 일어나서 그 통닭 냄새를 맡으면서 아버지를 추억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 뭐 모든 아버님들이 그랬겠지만 이 근대화라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돈 벌어오는 기계 어떤 원래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산업 역군의 모습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뭐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간이라는 게 많은 뭐 사람들이 뭐 철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보통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뭐 제도나 사회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우리들이 그러니까 뭐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시계라는 거는 결국 인간이 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조물주나 아니면 뭐 창조주가 있어서 너희 인간들에게 하루 24시간을 주겠다. 1년을 365일을 주겠다. 너희는 뭐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로 나누어서 살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제도 속에서 하루를 24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을 12달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이 보다 좀 편리하게 삶을 영위하고자 만들었지만 인간이 만든 그런 시간이라는 규율 속에서 인간이 오히려 종속되어 버리는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그런 것의 시간이라고. 예. 소설 속 주인공들은 우리를 구속하는 도시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탈출을 꿈꾸지만 그 탈출은 종종 그렇게 그냥 발목을 잡히고 마는데요. 네. 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뭐 저 또한 이제 뭐 마찬가지로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 또한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겠지만 저 또한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하지 제가 어떻게 보면 용기 없는 삶을 저 또한 살고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나마 좀 그러한 용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40년 만에 내리는 폭우랄까 또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 같은 곳곳에서 세기말적 징후들이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 뭐 요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는 기상이변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또 일종의 또 반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뭐 댐을 짓거나 여러 가지 관계 시설을 보수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날씨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장악한 듯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연은 다시 거기에 더 엄청난 분노의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의 총합 바로 그런 것이 도시가 아닐까. 여러 가지 문명이나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의 최고도의 집합체가 바로 도시가 아닐까. 그런. 네. 예. 뒤돌아보면 발자국이 사라지는 유목민의 삶.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몽골을 좋아하는 이유였다. 시간 안에서 살다가 제 발로 걸어나간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그거야 미친놈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만들어진 시간 안에서 길들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은 미친놈이 아니야. 그게 바로 유목민이지. 수천 년 전부터 광활한 대초원 한가운데서
유목이란 독특한 생계 방식으로 삶을 이어오고 있는 몽골인들. 캠핑카를 타고 울란바토르까지 등장하는 아버지는 몽고에서의 유목민 생활을 꿈꾸었다. 시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자신이 노예인지도 모르는 편안한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던 아버지가 정작 떠난 곳은 몽고도 사막도 아닌 작은 마을이었다. 몽고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라는 이름의 북카페를 운영하다가 결국 3만여 권의 책을 남기고 죽음으로써 시간을 벗어난다. 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가구와 살림살이가 사람을 평가하듯 나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보고 처음으로 나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몽고로 떠나기 위한 준비물을 넣어두었을 거라 여기던 배낭 속을 들여다보고서야 아들은 아버지가 절대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만들어진 시간 안에서 길들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은 말이다. 그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다. 훗날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된 아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을 남기고 시간에서 벗어난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집 속의 소설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네. 캠핑카를 타고 울란바토르까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을 읽고 나서는요. 네. 이제 몽골에도 도시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다른 작가의 소설들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울란바토르에는 한번 가보셨나요? 아니요,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제목으로 연작 소설을 구성하게 된 것은 혹시 이 소설이 잘 되게 되면 몽골에서 초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솔직히 좀 가진 적도 있습니다. 네. 작품 속에는 제도와 사회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예, 본인은 거부한다고 하지만 아들 눈, 또 그 딸과 아들의 눈에는 어쩌면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것을 동경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은 동경의 삶일 뿐 현실의 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기서 모순과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막을 가야 된다. 바로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사막으로 가서 모든 것이 무가 되는 세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막이 아니라 이름 없는 강촌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던 아들 또한 그런 아버지를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비난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역설이나 아이러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인물, 배경 이런 것들을 조합했다고 할까요? 네.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는 3만여 권의 책들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아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그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그런 세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모든 책들을 아들이 떠맡게 돼서 이 아들이 이제 킬로그램당 얼마씩 팔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실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 인구 5천만의 나라에도 이렇게 잘 쓰는 작가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동시대 작가가 아니더라도 아주 예전부터 18세기, 19세기부터 있어왔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작의 반열들 그런 작품들을 수를 세하려 본다면 물론 3만 권의 책이라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 책이겠죠.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책을 읽는 게 아마 제 취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 아들이 제가 죽고 나서 이 많은 책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대가 지나치면서 거기에서 오는 감흥이 다르듯이 아마 강요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는 점점 책을 좋아하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제가 느꼈을 책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추억들에 대해서 이제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과연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낡은 유산 또는 버려야 할 짐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솔직히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가서는 과연 책들이란 게 어떻게 될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네. 해봤습니다. 정작 작품 속의 아버지도 유목민의 삶을 동경하지만 울란바토르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예. 예. 아버지가 시간을 맞서는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이제 유목민의 삶이지만 결국 아버지는 그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결국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죽음으로 해서 시간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네. 네. 뭐 어떤 이제 바로 어떤 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칠 때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예. 뭐 좀 쉬운 예로 말하면 요즘 그 예전에 한번 저도 휴대폰을 없애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 가입부터 해서 어떤 자기 마치 요즘은 신분증처럼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없애려고 했더니 그 어디에도 뭐 가입조차도 안 되고 인터넷 가입조차도 안 되고 바로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자꾸 어떠한 그 새로운 신기술에 자꾸 우리들의 모습이 삶 자체가 종속되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이 시스템이라는 게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들은 이미 이 편리함에 너무나 순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탁기 없이 빨래하는 거를 우리가 아주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어머니들은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텐데도 세탁기가 고장나면 빨래를 미룬다거나 그런 것처럼 인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벗어날 길이 없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울란바토르까지에서는 그 굉장히 무겁고 묵직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박성원 씨의 재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로또 당첨이 확인되고 그 로또가 아버지의 무덤 속에 배낭에 들어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복 누나와 함께 이 무덤을 파헤쳐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로또를 발견하게 되지만 로또를 또 찾으러 은행까지 나갈 수도 없죠. 40년 만에 내린 폭우 때문에요. 네. 예, 그 빗속을 뚫고 누나는 로또와 함께 행방이 묘연해지고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삶을 이해하면서 끝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네. 뭐 일종의 뭐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완강히 그 아버지의 모습을 거부했던 것은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순종했던 사람은 이복 누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수십억이라는 큰 돈을 막상 발견하는 순간 이 아버지를 따라왔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하게 되는 거고 아버지를 완강히 거부했던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에 또는 편리함에 익숙해질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에 완강히 거부할수록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 자신에게 보다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캠핑카를 타고 울란바토르에 나오는 아버지의 존재가 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린 소녀의 만원경 속에서 찾아진 아버지의 모습과도 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두 편의 연작기 속에서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긴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죽은 남자와
또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아버지가 없는 어린 소녀 이렇게 네.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네. 환상적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설정이 들은 것이 이 소녀가 바로 아내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소설적 장치를 꾸며 놓았어요. 그 아내가 죽기 전에 한 말과 또 소녀가 한 말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도시에서의 삶은 이제 거의 단절이 된 그런 삶인데, 그러나 우리가 단절되고 개인적인 삶을 영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타인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미처 몰랐던 공통적인 분모,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우리 집에서 누군가 죽었어, 돌아가셨어 했을 때 바로 그 건너집,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뭐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 한 번씩 마주친 그런 사람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비슷한 일은 분명히 또 한 달이 건너면은 있을 텐데, 바로 다시 말해서 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의 관계 속에서도 공통 분모는 얼마든지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만 왜 이런 아픔이나 고통을 당할까? 그렇지만 이제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통과 그것을 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아버지의 죽음, 아내의 죽음, 그리고 망원경을 든 소녀도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바로 이런 것이 왜 서로가 단절되어서 또는 서로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지, 바로 그런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일상 속에서 항상 벌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좀 관심이 너무 없지 않은가, 서로 네.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삶은 한 가지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을 함께 믿으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시간은 돌멩이조차 신앙으로 만들지, 화석은 석유가 되고 탄소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출근 시간, 회의 시간, 약속 시간, 하다못해 약 먹는 시간까지 사람들은 시간을 지키며 살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 안에 머문다. 모든 것은 시간 싸움이다. 내 삶은 언제나 똑같았다. 오늘이나 어제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 삶에는 변화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너덜너덜해졌다.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시간이 만들어낸 체제와 제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제 연작 소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캠핑카를 타고 울란바토르까지 이해해 보면 이제 로또를 가지고 도망친 누나의 미래와 예. 또 아들 나의 이제 미래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거액의 돈을 가지고 누나가 선택한 미래, 그리고 내가 선택한 미래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네. 네. 거기선 좀 미래 사회를 일부러 두 가지 이유에서 배경을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저도 SF 문학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좋아하고 흔히 말해서 광팬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인데, 그런데 요즘 이제 SF 문학들을 읽으면서 흔한 말로 우주선만 등장하면 다 SF 문학이라고 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너무나 어떤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또는 그런 문학적 기능을 담보했을 때 SF 문학이라는 그런 말이 우리가 그런 말로 부를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여러 가지 좀 오락적 요소 어떤 그런 걸로, 또는 아예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그런 목적의식으로 바탕으로 쓰여진 SF 소설에 대한 좀 풍자를 담고 싶었기도 네.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이제 책이나 이런 문학 이런 것의 시장이나 이런 것이 분명 좁아질 텐데 바로 그러한 기능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끝까지 문학이 담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먼 미래에 가면 갈수록 어떤 이 문학의 중요성이 보다 더 절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예, 그런 배경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액의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도망간 누나는 냉동인간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어느 세계에 이제 부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남동생은 말씀하신 것처럼 SF 이제 작가가 됩니다. SF 소설이라는 것도 미래 사회에서는 더 이상 SF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실 예. 소설이 되겠지만 예. 지금 SF 작가 지망생인 그가 쓰는 소설 속에는 장미의 이름이랄까 다빈치 코드와 같은 소설들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세의 마감과 근대의 서막을 알리는 내용을 다룬 작품들이잖아요. 네. 예, 이런 작품들을 모티브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일종의 풍자라고나 할까요? 물론 이제 장미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어떤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학적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작품들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문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작품들에 대한 모든 그 SF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르 문학을 보면은 거기에 일종의 뻔하게 등장하는 구성 요소들. 네. 다빈치 코드도 제가 읽어보다가 참 큰 흥미를 못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또 아니나 다를까 미모의 여주인공이고, 어떤 그 여러 가지 도식적이고 어떤 그 흥행 요소라고나 할까요? 거기에 맞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주 좋은 그 상품을 개발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두고 예술가라고 말을 하지 않듯이 일종의 어떤 문학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대로 작용하는 어떤 상업적인 그런 글쓰기가 있는데, 어떤 그런 상업적인 글쓰기에 대한 저는 좀 반감이 조금 있었다고나 할까요? 네. 예, 그래서 좀 횡설수설 말이 이어지진 않지만. 네, 그런가 하면 그가 쓰는 작품들 속에는 또 13인의 전사, 또 이상의 시인 오감도가 나오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래 SF 소설이지만 그 속에 미래에 대한 어떤 절망감을 미리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꿈꾸는 미래란 결코 희망적이지 않은 미래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로또에 당첨된 수십억을 가지고 본인이 꿈꾸는 미래 사회에 해동이 되어서 거기서 삶을 살지만 결국 모양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시간의 질서 속에, 또는 이 여러 가지 제도, 규범, 사회적인 이 규약 속에 살 수밖에 없듯이 그 미래 사회에 대한, 결국 미래 사회도 지금처럼 줄곧 어떤 기술의 진보만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균형감을 상실한 채 똑같은 삶, 겉모습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건물이 지금은 100층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인데 나중에 1,00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의 진보는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의 모습이나 인간들의 고민 이런 것이 크게 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SF 작가 또는 이제 그 아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작가가 되리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이복 누나가 비웃듯이 13 이상의 오감도도 읽지 않고
어떻게 네가 13인의 전사 이런 것을 입에 담느냐. 내가 보기에는 오감도 벌써 1920년대 있었던 이상의 시에서 다 그 모티프가 나왔다고 이렇게 비웃는 일종의 그런 건데요. 일종의 과거라는, 즉 다시 말해서 문학이라는 것을 읽지도 않고 새로운 문학을 하겠다고 덤비는 일종의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두 작품에 모두 13명의 예. 인물이 등장하는 예. 거군요. 어린 시절에 한 번쯤 그런 생각들 해보잖아요. 자신의 친부모가 바뀌어서 자신의 친부모는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소녀가 이제 일기를 써 내려가잖아요. 네.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비애랄까요? 그런 게 예. 엿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 소녀가 이제 편지를 쓴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글을 완성시킨다는 것, 이제 그것은 아마 노신이, 중국 루신이 저기 광인일기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아이를 먹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소년을 구하라. 그런 구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서 그 소년, 사람을 먹지 않은 아이, 그 소년이 어떤 물들지 않은 기성세대 또는 봉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악습이나 악행에 물들지 않은 신세대를 뜻한다면은 이제 이 소녀의 글쓰기, 바로 그것이 이 여러 가지 비문학적이고 반문학적인 것에 대한 어떤 최후의 보루, 마지막 지켜줄 여전사, 뭐 이런 생각을 뭐 좀 여전사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과격하긴 한데, 예, 일종의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문학이란 결국 혼자 글을 쓰는 고독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소녀에게서 그런 이제 이미지를 좀 담아봤습니다. 예. 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극적이라고 현실 속에서 이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작품 속에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예술행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캠핑카를 타고 울란바토르까지에서의 그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누나와는 그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전혀 다른 걸 선택하잖아요. 네. 누나처럼 뭐 거액의 돈을 얻어서 냉동인간이 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냉동인간은 여기에서 또 다른 죽음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이 되든 간에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행위, 글을 쓴다는 행위, 이런 것들이 그런 한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는데요. 네. 예.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창조적 행위가 많이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뭐 혼종성의 시대 또는 하이브리드 시대 또는 뭐 이렇게 해서 협업이라는, 그래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인 작업, 창작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문학이 멸종할 때까지는 바로 그런 어떤 온전한 개인 작업, 그리고 온전한 개인 작업이지만 다수의 사람들과 영원히 또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어떤 예술 행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예술적인 일들에 대해서 경험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이 문학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이 혼종성의 시대 또는 하이브리드 시대를 겪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어떤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은 문학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작품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소설집 속에는 3편의 연작 소설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모두 6편이고요. 또 이야기가 동떨어져 있는 단편이 2편이 더 있습니다만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형식의 새로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의도하신 거겠지만 네. 어떤 의미를 두신 건지요? 뭐 제가 이제 아주 좋은 칭찬으로 들려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이 단 한 편의 단편으로는
이 사회에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뭐 이런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기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고 개구리가 맞아서 죽으면서 연꽃이 떨어지고 그 연꽃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뭐 나비 효과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은 나만이 겪었던 아픔이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겪고 있었다는 것을 좀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작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인가요? 네. 첫 번째 있는 단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예. 침낭을 꺼내 바닥에 깔았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일기를 제일 마지막 문장부터 읽기 시작했다.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아버지의 일기는 그렇게 끝맺고 있었다. 나는 위에 있는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촛불이 조금 흔들렸고 촛불과 통조림이 끓고 있는 번호 외에는 아무런 불빛도 없었다. 멀리 바라볼수록 깊은 어둠만이 가득했다. 깊은 어둠을 바라보자 내가 진짜 유목민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내가 앉아있는 이곳은 어쩌면 몽고의 어느 초원이나 사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도 알 수 없었고 방향도 알 수 없었다. 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침낭이 푸근했고 배낭에선 아버지의 냄새가 났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그것만이 필요했다. 단편 소설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하성난 작가의 옆집 여자, 건조한 일상, 도시의 단자화된 삶을 치밀하게 쫓아가는 10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폴 고갱의 생애를 모델로 한 서머신 몸의 달과 유펜스, 한 예술가의 삶을 통해 꿈과 열정이 있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일깨워주는 소설입니다. 현대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손창섭 작가의 잉여인간, 전쟁의 후유증으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통해 전쟁이 남긴 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술의 편견을 깨트린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예술에 나타난 근대적 편견과 신화를 뒤집고 감추어져 있던 새로운 미술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루하루가 사막을 헤매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 속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다는 생각, 그런 희망을 가져야 하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